네, 감사합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까 또 반가우시죠? 네, 저도 엄청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고요. 여기 들어오는데 마치 어제 처음 왔는데 어제는 그래도 조금 긴장하고 왔거든요.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1도 긴장이 안 되네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내규일처럼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그 부흥회를 하고 나서 한 사랑방에서 같이 모이셔가지고 또 그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시고 또 각자 간증도 하시고 하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대요. 아마 요거 끝나고 내일 뭐 다음 주 여러분도 이제 사랑방 하시게 되면 또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함께 나눌 때에 그때 이제 내가 내 입술로 고백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듣게 되고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다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리를 조금 이제 배정을 할 겁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부가 계신다라면 짝을 지어서 부부 둘만 한 의자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부부로 오신 분, 부부로 오신 분, 네, 같이 앉으셨죠? 같이 앉으셨죠? 따로 앉으신 분 안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부부, 짝꿍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짝꿍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부부가 아니신 분들 계시죠? 부부가 아니신 분들도 이따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혼자는 계시지 마시고요. 누군가와 같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계셔서 이따가 제가 대화 시간을 드릴 때에 같이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여기 어르신 한 분 이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만약에 뭐 두 분이 짝이 안 된다 그러면 세 분이 앉으셔도 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네. 어제는 제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자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오늘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어제 제가 강조했던 것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은 복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같은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저기 감옥에 이제 살고 있는 재소자들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가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참 이상한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상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잠깐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 지킬 것인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가벼운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화에 관련된 얘기예요. 대화. 요 힘써 지키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무거운 거 말고 정말 일상에서 더 자주 힘써 지켜야 될 게 사실 대화거든요. 소통만 되면 되잖아요. 말만 통하면 뭔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실질적인 세미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세미나에 앞서서 제가 강의를 좀 이어가고 할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뭔지 우리는 이제 궁금합니다. 세상이 부부를 뭐라고 정의를 하든지 간에, 지금 세상은 뭐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도 부부로 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것도 부부라고 합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이제 방금 읽으신 그 창세기 말씀에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한 몸. 성경은 부부를 한 몸.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아시죠? 자, 넘어가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좀 전에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한 몸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정도로의 한 몸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부끄러움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다 나눔을 하잖아요. 정말 발가벗겨진 것처럼 서로의 어떤 살아왔던 어떤 인생사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가치관도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여기에 계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나눔 없이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그냥 뭐 부모님이 맺어준 대로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살면서도 그냥 대화도 거의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채로 살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애할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거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모실 거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치 옷을 다 벗고 발가벗겨지듯이 서로에 대해서 다 나눈 다음에 나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어,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어 하고 이제 부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 소통해서 한 몸처럼, 그러니까 내 몸처럼인 거죠. 한 몸처럼 알고 결혼하는 게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거를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그거 니네 모르니? 알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요거 주례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고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자, 니네 한 몸이야, 그래서 나눠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근데 율법에 보면 모세가 이거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죠? 악해서 그래서 허락을 해줬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렇게 모든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하는 게 낫겠다, 니네 차라리 그렇게 살 거면 그냥 갈라서는 게 낫겠다 하고 하나님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는 뭐예요? 한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니까 또 똑같아요. 힘써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악하니까 그걸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런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사느니, 그렇게 지옥같이 사느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차라리 니는 그냥 갈라서는 게 낫겠다, 그렇게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나 만약에 이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여러분들 비난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힘든 상황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좋아 죽겠는데 이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힘드니까 하는 거죠. 요즘에 이혼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부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겠다고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너무 쉽게 그 힘듦을 느끼는 거예요. 갈라서고 싶을 정도의 그 힘듦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고, 어쨌든 저희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힘써 지켜야 되는 건데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힘써 지킴을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되기 위한 몸부림, 한 몸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모양의 반지를 우리는 끼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잡니다. 같은 침대에서 자요. 같은 파자마도 입고 잡니다. 그런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노력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꿀팁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팁이 뭔지 여기 딱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네, 배우자를 배우자. 한 번 딱 읽어보면 절대 까먹지 않을 말이죠. 예, 요거 어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도 요거는 아마 평생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배우자를 배우자. 왜냐하면 라임이 딱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를 배우자. 예, 요거 제가 발견을 한 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례를 맡았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32살이었나 33살이었나 그랬습니다. 이제 청년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주례를 하게 됐어요. 저보다
그때 뭐 한 3-4살 어린애를 제가 주례를 이제 한 거죠. 그렇게 주례를 이제 맡았는데, 주례 다 뭐 어르신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례 부탁을 받으니까 제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서점을 갔습니다. 서점을 가서 이제 주례 어떻게 하지? 주례 이렇게 찾았어요. 찾아서 코너를 갔더니 이제 무슨 주례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뭔가 크리스찬 주례사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제목이었어요. 책 제목이 배우자를 배우자였어요. 와, 근데 제가 그 제목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오래된 책이었고, 뭔가 여기 책 안에서 건질 건 별로 없었지만, 저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다. 배우자를 배우려는 마음으로만 산다면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데, 배우자를 배우려는 마음.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를 연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왜 사람을 배운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요. 배우는 건 공부를 하는 거죠.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를 배우자를 알아가자도 아니고, 그렇죠?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게 이제 점점 생각이 디벨롭 되면서 이제 오늘의 이 강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부부지간에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야, 말 안 하면 몰라? 여보, 말 안 하면 몰라요? 이러면서 이제 싸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 안 해도 알아라는 거죠. 근데 말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뭐 화성남자 금성여자인가, 뭐 금성남자 화성여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서로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서로 다르다. 저는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여자들끼리도 몰라요, 자기들끼리도. 남자 여자라서가 아니라 사람은요,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그건 상식이잖아 라고 싸웁니다. 너 상식, 너 유치원 어디 나왔니? 너 그거 상식이, 유치원 때 다 배우는 거잖아. 우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과연 다 상식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죠? 감자예요. 네, 친구 3명이 휴게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 있는 통감자, 맛있죠? 한 친구가 그걸 사더니 거기다가 설탕을 축축축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가, 야, 너 뭐해? 그래요. 아니, 설탕 치고 있잖아. 그걸 왜 쳐? 이래. 그래서 먹으려고 소금을 쳐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설탕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탕파. 나는 설탕을 쳐먹는다. 네,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소금을 쳐먹는다. 네, 소금 쳐 드시는 분. 소금이 조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이 감자 먹을 줄도 모르는 것들. 감자 어떻게 먹어요?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게요? 그냥 쳐 먹어,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치고 먹는다. 네. 있으세요, 그렇죠?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소금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탕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나는 나만의 특별한 걸 쳐먹는다. 손 한번 들어와 주세요. 뭐 쳐 드세요? 고추장이요. 혹시 강원도 출신이세요? 제가요, 진짜 소름 돋는데, 강원도에 가서 이 질문을 했거든요. 고추장이요, 소금 설탕보다 훨씬 많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요, 실제로 감자를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어요. 여기서 그래 보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저희 집은 소금이었거든요. 저는 설탕을 딱 이렇게 쳐서 먹는데 신세계를 발견했잖아요. 이게 더 맛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전에는 늘 소금밖에 없었으니까. 소금은 굳이 뭐 안 찍어도 사실은 간을 좀 하기 때문에 뭐 비슷했는데, 와, 설탕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또 딴 거 또 이렇게 먹거든요. 혹시 케찹, 그렇죠? 케찹 가능하죠, 그렇죠? 케찹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콩 버터도 있어요. 땅콩 버터. 그다음에 그냥 버터도 있죠. 네, 버터에 뭐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먹어요. 그러면 감자 먹는 상식이 뭔가요? 없어요. 누군가는 설탕이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소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 누군가는 고추장이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없어요. 제가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친정엄마와 딸도요, 달라요. 여러분, 친정엄마 배에서 저 딸이 나왔잖아요. 근데 서로 취향이 다른 거예요. 자, 요거 뭐예요? 요거 사과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제 사과를 이렇게 드시라고 촉촉 잘라가지고 이제 내나요? 그래서 제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딱 찍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요. 예. 이랬더니 이분이 또 뭘 하나 내오네요. 목사님 여기다가 찍어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이거 뭐였을까요? 땅콩버터? 오케이. 또 잼? 잼 아니었고요. 실제로 잼 찍어 드세요? 사과를? 네. 이거 뭐였을까요? 꿀 가능하죠. 네, 꿀 가능하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고추장이었습니다. 고추장을 가져가서 찍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뭐 감자도 찍는데 왜 못 찍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과도 맛있어야 되고 고추장도 맛있는 거 두 개를 찍어야 맛있습니다. 네, 맛없는 고추장 찍으면 맛 없어요. 근데 그 고추장 너무 맛있었고 사과도 너무 맛있었고 그걸 딱 찍는데 와 이게 살짝 그 맵싸한 맛이 도는데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렇게 먹는 사람이 또 있나?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연예인인데요. 이 연예인이 보세요. 여기 사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맛있어. 저 기사예요. 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혹시 사과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본 적이 있다?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아무도 없어. 여러분, 사과 먹는 상식이 뭐예요?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서 어떻게 먹었느냐가 나의 상식이라고 생각될 뿐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뭐죠? 키위. 키위 너무 좋죠. 자, 키위를 먹는데 제가 스페인 사람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드리드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을 먹는데 키위를 사왔어요. 제가 이걸 먹으려고 깎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뭐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깎는다 그랬더니 키위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위를 그냥 물에다가 쓱쓱 하더니 그냥 베어 물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여. 이렇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내가 동양인이라고 놀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여러분, 키위 껍질이 얼마나 까끌까끌해요. 저걸 깎고 먹어야지. 근데 저걸 그냥 먹어요. 근데 떠올랐던 게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키위 껍질까지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는 방법. 이렇게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키위를 껍질째 먹는 집에서 사셨던 분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뭔가 대동단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별로 없어. 여기는 뭔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까 고추장분 빼고. 네. 여러분, 이렇게 먹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농약을 잘 씻어가지고 키위든 사과든 뭐든 다 껍질째 줬다. 그러면 과일을 먹을 때 껍질째 먹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농약 묻었어. 껍질은 안 돼. 다 버려야 돼 해서 껍질을 막 이만큼 두껍게 막 깎아가지고 다 버리고 내용만 먹었다. 그러면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부로 만났습니다. 적어도 아무리 빨리 결혼해도 20년은 각자의 집에서 살았고요.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35년 정도는 각자의 집에서 살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상식을 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경상도 전라도에서 만났다든지 저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만났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역적인 배경이라도 다르면 그 다름이 더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 이거 상식이잖아. 너 말 안 하면 몰라? 야 너 이거 유치원 때 배우는 거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먹는 걸 예로 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가치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은요 달라요. 만약에 이게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달라요. 이게 교육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교육시킬지. 여러분, 다릅니다. 내가 교육받아온 게 달라요.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엄마 아빠가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아빠는 어릴 때부터 나랑 열심히 놀아줬어. 그러면요, 나도 애가 생기면 열심히 놀아주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아빠가 나랑 한 번도 놀아준 적이 없어. 그러면요, 나도 굳이 애랑 놀아주려고 안 합니다. 우리 아빠가요, 애를 막 안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맨날 좋다 그러고 회사가 떠오면 나 안고 막 하여튼 쪽쪽 빨고 그랬다. 그러면 나도 내 새끼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내 부모가 그러지 않았으면 나도 그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왜? 보고 자라고 받고 자란 게 그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빠가 그냥 딸이 예뻐가지고 막 딸바보로 했어요. 그럼 자기는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애한테 전혀 정을 안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당신 애 좀 안아주라고. 뭘 맨날 안아줘. 당신 애 사랑 안 하냐고. 나도 사랑하지. 그러면 좀 안아주고 해야지. 뭐 남사스럽게 뭘 애를 안아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되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안아주는 게 당연한 아내와,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해도 굳이 내가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그 가치들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맞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의뢰이 그냥 내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제가 결혼을 하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저희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되게 이제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차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께 높임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를 호칭은 엄마 아빠라고 했고 어머니 아버지라고는 안 했지만 그건 좀 민망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높임말을 썼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한테 반말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쌍놈들이 하는 거예요. 양반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엄마 아빠가 야, 너 왜 엄마한테 높임말 안 쓰니? 하지 않았어요. 친구같이 다가갔어요. 친구 같은 엄마 아빠였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제 아내 집이 그래요. 제 아내 집이. 제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대학을 거치면서 부모님께 반말을 하는 아이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게 부모님께 반말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그대로 내 배우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색한 거예요. 제 아내가 장인어른께 반말을 하면 어색해요. 제 장인어른은요, 심지어 저의 직장 상사였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부목사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자 제 보스이자 그다음에 목회자로서 뭐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자 뭐 어른이시자 그런 분께 제 아내가 뭘 한다고요?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딱 집을 갔는데 저희 집은요, 엄마가 나가시든 아빠가 나가시든 누군가 어른이 밖으로 나가시면 입구까지 가가지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고요. 저희 외갓집은 조금 컸어요. 조금 커가지고 한 103평 정도 됐는데 그럼 많이 크죠, 그렇죠? 그러면 입구까지 온 진짜 그 이모 삼촌들 막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저희가 TV 보고 있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죠. 저 혼자 나갔어요. 장인어른도 가시다가 제가 따라 나오니까 갑자기 그러게 TV 보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이러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따라 나오지? 어른이 나가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는데 장인어른이 들어오신 거죠. 이제 일을 다 보시고. 그러면 우리는 띵띵띵띵 해도 그게 초인종은 아니죠. 문 열릴 거라는 거 알죠. 하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나가서 잘 다니셨어요. 왜? 들었으니까. 예전에 저희 집은요, 이게 없었어요. 그냥 벨 누르면 나가서 이제 문 열어드리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장인어른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고 또 TV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왜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어떤 행동이에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버릇이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버릇 없게 키우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머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제 이게 버릇 없는 게 아닌 건가? 예의 없는 게 아닌 건가? 그러면 예의라는 게 뭐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의도 상식이 없어요. 이 집안에서 예의였던 게 저 집안에서는 예의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예의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저는 계속 어색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예의에 저도 적응해서 이제는 장인어른 나가셔도 저도 안 따라 나갑니다. 왜요? 그 집에서는 그래도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집의 룰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장인어른께 반말을 하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약간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위가 지켜야 돼. 아들은 아니니까. 그 선이 있어요. 네, 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 이해되실 거예요. 자, 아파트에 이제 복도식도 있고 뭐 마주보는 집도 있는데 마주보는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하나를 쓰고 있죠. 그렇죠? 자, 문 딱 열고 나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신방이 끝나고 자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이제 나와요. 나오는데 자,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가시고 나가신다. 어디까지 가서 배웅하세요? 1번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 그때 들어온다. 2번 주차장까지 내려간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주차장에서 목사님이 가시는 거 보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올라온다. 네, 몇 번이세요? 2번, 1번 하다가 지금 2번 사회잖아요. 네, 2번. 네, 2번. 좋습니다. 보통 그렇죠. 뭔가 좀 목사님이 왔다 갔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내드리는 거 약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갑니다. 가서 이제 해요. 자, 그런데 그 집은 몇 번이었느냐? 자, 제가 이제 가볼게요 하고 이제 딱 나오는데 따라 나올 줄 알았죠. 문이 쾅 닫히는 거예요. 뭐지? 아니, 이거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아직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당연히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말실수했나? 이 사람들 기분이 뭔가 나빴나?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렇게 티낼 정도는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제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냥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갈 때 안 따라 나오시고 그냥 들어가셨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혹시 왜 그러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목사님 가셔서 그냥 저희는 문 닫고 그냥 들어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가 오든지 간에 거기가 끝인 거예요. 거기가 바깥인 거예요. 저희 집은 어떠냐면 차가 떠날 때까지 손 흔들고 인사를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당하니까 이게 뭐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의에 있어서 상식은 없어요. 따라 나와야지만 예의가 있는 거, 뭐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내드려야 예의가 있는 거, 문 그냥 닫으면 예의가 없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집마다 흘러오는 그 규칙이 있고 살아왔던 방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너무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른 거에서 오해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물어보는 건 되게 민망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괘씸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의도 없는 것들 내가 다시는 신방 가나 봐라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은 안 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괘씸은 뭐 이러다가 이제 뻥 터지는 거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방을 이렇게 다니거든요. 제가 이번 주만 해도 제가 대구 갔다가 지금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북과 지금 전북이잖아요. 좀 다르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근데 다른 것 중에 뭐가 특히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약간 저긴 직설적이에요. 이제 경상도 지역은 좀 직설적으로 말을 잘해요. 저는 또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도 그냥 직설적이에요. 그냥 생각나면 바로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돌려서 하고 아니 뭐 기다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성질 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여기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되게 점잖게 잘 안 하시는데 뭔가 속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점잖고 그러신, 제가 전북 목사님들도 많이 아니까 그 목사님들 만나면 뭔가 되게 좋았거든요.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뭔가 좋았는데 뭔가 속은 답답한, 뭔가 이 소통이 안 된 것 같은 그 느낌, 뭔가 그 속을 모르겠는 그 느낌. 그 충청도 가도 그런 거 좀 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 요 전북, 충청도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그러지 않을까. 약간. 그럴수록 사실은 물어보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그게 예의를 차리시는 걸 수도 있고, 특히 뭐 여기는 또 예의 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양반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이제 묵상하시면서 왜 그랬을까? 뭐 이유가 있겠거니 뭐 이러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제 경험상으로는, 이것도 제 경험입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물어보고 그랬구나,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 될 텐데 그걸 그냥 꿍 하고 있으면 오해가 생길 텐데,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배우자를 배울 수 있는 꿀팁 이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힘써 지킬 수 있는 꿀팁이라면, 그러면 배우자를 배울 수 있는 꿀팁도 알려줘야죠. 무조건 배우자를 배우면서 삽시다.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배우자는 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배우자는 감자를 어떻게 먹고 싶어 하는지 배워야죠. 그렇죠? 그 배울 수 있는 꿀팁, 아까 제가 물어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도 주무시고 음식도 드시고 우리와 같은 형체로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살아가셨습니다. 고통도 받으시고 뭐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럼 좋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추측을 해보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직접 오셔가지고 나무 한 그루씩 심으면서 창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다 구원받아라 이러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타노스 아세요? 저기 그 마블에 나오는 걔도요, 요거 하나면 끝나요. 요거 하나면. 아니 타노스도 요거 하나면 인류의 절반이 죽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셔가지고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저 십자가라는 데 돌아가셔가지고 부활승천, 그 세월을 보내시면서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 구원을 해주실 그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신데. 그럼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 방법이었을까? 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서, 그것도 귀족 신분이 다 있었잖아요.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생하시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도 그 고생하시면서 핍박 받으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왜 그랬냐 이거. 왜? 사는 동안은 편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제자들 데리고 우르르 다니면서 머리 들 것도 없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뭐 치유하고, 한밤중에 쉬지도 못하시고 또 뭐 배 타고 거라사 지방 가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고 사셨냐라는 거죠.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제가 찾아낸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 대화하려고 오셨구나.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동일한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게 있으셨구나.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오셔야 우리가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이나 정말 그 유령으로 와봐요. 다 도망가죠.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느낄 정도의 어른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그 마지막을 보여준 그 행위고요. 공생의 3년 동안은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대화 나누신 거예요. 니고데모하고만 대화를 나누신 게 아니고요. 세리와 창기들하고만 나누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하고만 나누신 게 아니고요.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무슨 대화 나누셨을까요? 만날 때마다 뭐 이렇게 고리타분한 목사들의 설교처럼 뭐 설교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대화 나누신 거예요. 대화 뭔지 아시죠? 대화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시는 거예요. 그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 그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정말 그냥 여러분 그 MBTI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T처럼 그냥 로봇처럼 앉아 아니고요. 네. AI처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랬어요. 저는요, 주님이 막 대화 듣다가 우셨을 것 같아요. 막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고 그러면서 뭐 괜찮아.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얘기하고 쏟아놓고 그러는 가운데 치유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네. 다 그냥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들으시고 거기서 공감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배우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의 삶의 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성육신 하듯이. 내가 내 아내의 삶의 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성육신 하듯이. 그렇게 가봐서 내 남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거 들어보자는 겁니다. 내 아내가 어떤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거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는 손들라고는 안 할 건데요. 제가 젊은 부부들이 50쌍이 모인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젊은 부부입니다. 나이 든 부부가 아니에요. 3040 젊은 부부였는데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남편이 어떤 직장을 다니며 어떤 부서에 속해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럼 거기에 아내가 50명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0쌍이었으니까 몇 명 손 들었을까요? 10명이 안 됩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 회사는 알겠죠. 그렇죠? 어느 회사 다니는지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면 그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부서는 가물가물한 거죠. 내 남편 부서가 뭐였더라? 내 남편 직급이 뭐였더라? 근데 하는 일은 진짜 모르겠는 거죠. 뭘 하는 건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쭤봤어요. 남편분들 중에서 내 아내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동일하게 직장, 그 다음에 직장이 아니라 육아를 하고 있다면, 거의 젊은 부부들이었으니까 육아를 하고 있다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랑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애들 뭐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고 나면 그 다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정확히 아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몇 명 들었을까요? 6명 손 들었습니다. 6명. 나머지는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애 키우고 살림 살면서 살겠지, 그러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지는 알겠냐고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각자 짐작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지도 힘들겠지 뭐 이러고 살아요. 또는 그 짐작도 못하고, 야 네가 뭐 힘들어, 내가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지, 너 집에서 집구석에서 애나 키우면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당신이 뭐 힘드냐고,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칼퇴근하지, 뭐 직장 일만 하면 되잖아, 나는 애도 봐야 되고 어쩌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가 40이 될 때였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동갑이에요. 교회에서 만났고 친구로 만났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21살 때부터 연애를 했고 연애 6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40이 될 때 이제 39이겠죠. 39에서 40으로 넘어갈 때 저는 되게 신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알파코리아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를 하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젊으면 50대고 사실 연세 많으시면 60대 이렇잖아요. 5, 60대예요. 40대 담임 목사님 거의 없거든요. 70은 은퇴하시니까 5, 60대예요. 근데 저는 그때 37, 8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표를 하니까 완전 그냥 뿅아리예요, 뿅아리. 목사들의 세계에서 30대 목사는 아직 햇병아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 좀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좀 기죽지 않고 뭔가 얘기라도 하고 사귐을 가지려면 40은 넘어야 되겠다. 그래야 어른 대접 받겠다. 그리고 남자들이 좀 일반 사회에서 한 40은 넘어야 그래도 어른 취급받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40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4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알파코리아 사역도 뭔가 자리를 잡았고 저도 이제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40이 되니까 또 대우도 달라지고 어디 가서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40입니다. 이러면 이제 뭔가 좀 애취감 안 받는 것 같고 좋았어요. 그렇게 막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제가 갑자기 문득 뭘 깨달았냐면 내 아내가 웃지를 않네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저는 제 아내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알파코리아 사역을 같이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4시간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제 아내가 안 웃는다라는 걸 제가 느끼지 못할 리가 없고요. 제 아내는 웃상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못 보여드려서 너무 제가 진짜 아쉬운데 정말 예쁘거든요. 네,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목사님? 네.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근데 뭐 예쁜 건 둘째치고 웃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웃는 얼굴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제 아내는 조금만 그냥 미소 지으며 웃는. 그리고 제가 정말 재미가 없지만 제 말에 엄청 잘 웃어주는. 근데 그런 아내가 웃지를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몇 월 달이냐면 4월 달인 거예요. 그럼 이미 1월, 2월, 3월, 4월 제 아내는 안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제 학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석사 전공이 치유 상담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지 혼자 신나가지고 그냥 40 됐다고 막 설치고 다니더라고. 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왜요? 안 웃는다는 건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내 아내가 우울증인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그 40 넘으신 여자 목회자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저희 목사님이 어떡하냐고. 내 아내가 안 웃는다. 왠지 우울증인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딱 첫 마디가 그거여서 40이라서 그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40이 왜요? 그랬더니 여자가 40 되면 괜히 그래. 그냥 피부도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뭐 나고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도요. 이제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경력 단절 이런 거 아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도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냥 누구 엄마인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이제 막 치고 올라오죠. 뭐 걔네들 아직도 탱탱하죠. 뭐 이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막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솔루션이 무조건 이쁘다고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면 돼요? 그건 진짜 그걸로 된다고요? 그랬더니 일단 그게 첫 번째래. 일단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해놓고는 미심쩍잖아요. 그래서 또 저는 서점으로 갔죠. 저는 하여튼 고민이 생기면 서점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봤는데 여자 나이 40이라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에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요. 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자 나이 40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되면서 겪은 것들을 에세이로 써가지고 출판한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는데요. 진짜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신들의 심경을 다 써놨잖아요. 구구절절히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써놨잖아요. 알겠는 거예요. 난 남자지만 알겠는 거예요. 뭔가 젊음을 잃어가는 그게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운 건지 서글픈 건지 알겠는 거예요. 내 아내가 이런 마음이라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 좋아하는 이제 고양이 인형을 사들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몇 자 적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낮이었는데 제 아내가 침대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요 침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래서 침대와 한 몸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맡에다가 그걸 두고 이제 조심스럽게 나와서 이제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뭔가 반응이 있기를. 근데 한참 지나서 제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자기야 그러면서 이제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손에 제가 준 것들을 들고 있고 눈물이 이제 주르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 많이 했어요. 저희도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심정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마흔이 되어가는 그 39의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떻는지는 물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MBTI I거든요. 약간 소심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물어본 게 그 에세이를 보니까 이렇던데 자기도 혹시 그런 마음이야? 라고 물어봤죠. 그게 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뭐예요? 배우자를 배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배우자가 어떤 마음인지, 마흔이 되면서 어떤 심경인지, 어떤 육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서서히 좋아졌고 다행히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이제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내나 했는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작년이었습니다. 뭐가 찾아왔게요? 폐경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갱년기. 갱년기가요 보통 49 정도에 옵니다. 폐경이. 근데 빨리 온 사람은 40 초반에도 와요. 제 아내가 빨리 온 거죠. 작년 봄쯤이었어요. 저희가 영국 갔다가 이제 뭐 본부가 영국에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대판 싸운 거예요. 별거 아니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완전 막 그 속에서 장인어른이 막 나오시더라고 막. 여러분 그거 알아요? 네. 갑자기 제 아내 속에서 장인어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완전 무슨 장군이 됐어요 막. 근데 이게 제 아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소심하고 그냥 잘 웃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당황하고 본인도 당황했어. 본인도. 이게 뭐지?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게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열이 막 나요. 막 열꽃이 피고 열이 나고 막 갑자기 막 너무 덥고 막 혼자서 막 그러거든요. 더웠다 추웠다 막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혹시나 해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장모님도 빨리 왔던 거예요. 40에 벌써 왔더라고 갱년기가.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면 나와요. 그게 수치가.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라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날 병원을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 진단을 받을 때 같이 옆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병원을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생뚱맞게 고깃집이었거든요.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데 제 아내가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때 제가 앞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 40이었을 때 제 아내와 대화하는 걸 알지 못했다면, 배우자를 배우는 게 뭔지, 제 아내의 삶의 자리에서 제 아내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를 알아가는 걸 못했었다라면 정말 중요했던 그 갱년기 때 저는 제 아내 옆에 있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자들에게 뭐 40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뭔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그 선고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런 강의를 하고 다녔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뭐 할게요? 또 인터넷 그 전자책으로 바로 제가 갱년기에 대해서 또 책을 샀죠. 에세이를 샀습니다. 여자 한의사가 쓴 거였는데요. 본인이 겪으면서 쓴 거예요. 제 아내보다 제가 그 책 더 빨리 읽었어요. 제가 먼저 읽고 자기가 이런 증상이 생긴대, 이런 증상이 생긴대.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호르몬 약을 먹을 거냐 말을 거냐 이거 결정할 때도 같이, 왜 저도 그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병원 가보자. 그래서 그 약 하나 먹었더니 싹 사라져요. 근데 부작용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호르몬 약으로 잘 버텨가고 있습니다. 속에 장인어른 안 나오시고 잘 버텨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여기도 많으실 거예요. 갱년기를 홀로 보내고 계신 분. 갱년기가 뭔지 남편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목사들이 많잖아요. 남자 목사들이 갱년기를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딱 그 권사님들 나이가 갱년기 나이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권사님 왜 저러지? 저 집사님 왜 저러지? 왜 그러냐면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갱년기라 그래요. 그런 걸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 때구나. 우리가 애들이 중2, 중3 되면 알잖아요. 사춘기구나. 중2병이 왔구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알면.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자는 겁니다. 보통 그걸 모르면요, 저 사람하고는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근데도 알려고 안 하니까. 그냥 지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알아가려는 그 자세로, 그렇죠? 성육신에서 알아가려고. 난 남자지만, 나는 갱년기라는 게 없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그 삶의 자리로 가서 마흔이 될 때 삶의 자리, 갱년기 때 삶의 자리, 그 다음에 또 빈둥지 중군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 다 떠나보내고 또 삶의 자리마다 가서 내 안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지, 여성의 몸의 변화는 어떻고 여성의 마음의 변화는 어떤지, 그걸 배우려고, 모르니까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성은 뭐 그냥 맨날 이빨 청춘입니까? 아니잖아요. 남성도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 떨어지고 해서 또 남성 갱년기도 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 우울증도 오고 막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들여다보면서 좀 배우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갈등이 계속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내가 뭐 몇십 년을 살았든, 결혼한 지 뭐 40년 차든 50년 차든 뭐 30년 차든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요, 우리의 세포도 계속 바뀌는 거 아시잖아요.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어릴 때 모습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구동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진 들여다보면 너무 바뀌어 있어요, 얼굴이. 근데 여전히 구동이라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계속 변화해요. 나도 나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타자라고 합니다. 타자, 타인, 그렇죠? 타인. 바로 저 타자는요, 내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게 타자의 정의입니다. 남이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사람을 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사람을 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 없는 거예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니까. 아무리 나랑 성격이 비슷하고 나랑 MBTI가 똑같고 뭐 혈액형이 똑같고 뭐 다 똑같은 뭐 쌍둥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타자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에휴, 목사님, 우리는 뭐 30년을 같이 전우예요, 전우, 뭐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오케이, 전우예요. 많은 걸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같은 상황을 겪으셨어도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대화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해요? 타자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는 존재래요. 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아내랑 이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제 아내의 모교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대학을 지나갈 때였어요. 근데 제 아내가 우리 가서 학식 먹고 갈까? 학식이 학교에서 파는 식사예요. 그 구내 식당에서 학식 먹고 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자기 예전에 학식 좋아했잖아. 그래. 제가 갑자기 이제 벙 찌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좋아했던 학식이 뭐냐면요, 스파게티였거든요. 그 스파게티는 면만 한 솥을 삶고요, 소스만 한 솥을 한 다음에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그때는 싸니까, 그리고 스파게티니까. 저는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신학교는 학생 수가 몇 명 안 돼요. 학식이 정말 네 맘도 내 맘도 없는 그런 학식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종합대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한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었단 말이에요. 돈가스 이런 거 맨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그 스파게티 먹는 걸 좋아했지만,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정말 고급스러운 스파게티를 맛봤단 말이에요. 정말 맛있는 스파게티들을 맛봤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저는 그 학식 스파게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 아내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계속 멈춰 있지 않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제 영화 보는 취향, 제가 뭔가 그 옷을 입는 취향, 제가 먹는 취향 다 바뀌었어요. 21살 때 만났던 저는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배운 것과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전히 21살 때 이제 갓 부산에서 올라온 그 대학생 구동이를 알면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신 만큼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정말 많은 좋은 것들도 경험하셨고 정말 많은 아픈 것들도 경험하셨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전에 처음 결혼하실 때의 두 분이 아니세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업데이트해 왔다라면 지금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삶이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았어요. 팍팍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대화라는 게 사라지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잘 모르는 남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를 알 수 있는 길은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배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 앞에 10분이라고 떠 있죠, 그렇죠? 자, 뭐부터 대화를 해볼 거냐? 첫 번째 대화, 우리 가족. 자, 저희 시댁 친정 있잖아요. 우리 가족, 원가족, 그걸 원가족이라고 합니다. 원가족이 어떤 소통 방식을 가졌었는지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어떤 소통 방식이 있느냐? 다이렉트로 말하는 거. 자, 아까 제가 부산 사람 얘기했는데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 뭐 기분이 나쁘든 뭐 질문이 있든 뭐가 됐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돌려서 얘기하는 집이 있습니다. 돌려서. 아니면 거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행동을 약 하나 사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가족은 어떤 대화 방식을 취했었는지, 물론 이제 결혼하고 같이 사셨으니까 좀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이제 시댁이 어떻다, 친정이 어떻다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자도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 당신네 집은 이런 집인 것 같아.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요, 부부의 대화를 나누시고, 부부가 아니신 분들 있죠?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우리 집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죠. 지금 우리 집은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서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네.
네. 어떻게 대화가 잘 되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따가 대화 시간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이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필요한 게 이제 이 말하기와 듣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때 말하기 듣기라는 수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쓰기라고 하는 수업은 있었는데 작문도 있었는데 말하기 듣기는 왠지 그때로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말하기 듣기를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요, 우리 조리 있게 잘 말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하기 듣기를 저는 다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건요, 지금 여기 보시면 7차 교육과정까지는요, 제목이 뭐냐면 말하기 듣기였습니다. 그런데 8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제목 혹시 보이십니까? 듣기 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사회가요,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더 리더십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경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주자, 경청을 하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사회가 하기 시작을 했고, 부부 사이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가부장적이었으니까 남편은 얘기를 하고 아내는 순종을 하고 듣고,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아내도요, 경청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동등한 사회가 됐어요. 동등한 사회가. 그래서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이 잘 들어주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면 한 사람이 잘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요, 사실은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까 배우자를 배우자 그랬잖아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겠죠. 그럼 질문을 한 저는 오히려 뭘 해야 되죠? 듣는 거예요. 배우자를 배우자는 태도는요, 듣자라는 태도입니다. 경청을 하자라고 하는 태도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꾸페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영화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 영화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바로 저 말이 나옵니다. Listening is loving이란 말이 나와요. Listening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 게 곧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하는 게 어떻게 표현해? 뭘 맛있는 걸 준다든지, 뭐 선물을 준다든지, 내일 우리가 이제 다룰 건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주는 게요, 쉽지 않아요. 남의 말 듣고 있는 게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건 좋아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자리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듣고 있어야 되는 자리는 웬만해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피곤하거든요. 듣는 게 그냥 귀가 열렸다고 해서 듣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경청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걸 말하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셨어요 반응을 하면서 감정을 써야 돼요. 공감을 하면서 또 그 사람이 아픈 얘기하면 나도 또 아파야 돼요. 그러면서 듣는, 그게 바로 리스닝,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나도 에너지가 빠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거기서 내가 그걸 듣고 앉아있다? 뭐 그게 또 막 엄청 유익한 얘기도 아니에요. 엄청 재밌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 살아가는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또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 이유로 우린 경청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내 얘기 들어주나요? 우리 남편은 내 얘기 잘 들어준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한 분 계셔요. 네. 뭐야, 복 받았어. 한 분밖에 없어 근데. 두 분. 이제 또 손 드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왜 자기는 왜 안 들어? 뭐 이런 사람 있겠죠. 그럼 반대로 내 아내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남자분들 지금 손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네. 주로 좋아요. 네. 복 받으신 분들이 많네요, 여기에는. 네. 자,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싸우죠. 왜 자기 아까 그때 안 들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강사가 이게 화해를 조장하는 건지 싸움을 조장하는 건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잘 들어줬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오, 네, 좋아요. 이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참 잘 들어줬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내도요, 남편도 사실 내 말 잘 안 들어줍니다. 내 자식이 뭐 내 말 내 부모가 내 말 안 들어줘요.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다 혼잣말 하는 거 아시죠? 예, 술 안 마시고 가만히 있어 보면요,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말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진지한 얘기 들어주는 게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reflective listen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들은 말을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라는 걸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목사님과 함께 아침 조식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점심 때는 또 다른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전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러고 이제 좀 잠깐 쉬다가 여기를 왔습니다. 요 짧은 얘기 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제 듣고 계시잖아요. 반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송 목사님과 함께 조식을 드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고 점심시간은 또 다른 교회를 가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고 잠깐 쉬시다가 오셨다는 거죠. 라고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즉 내가 들은 걸 기억을 해서 적는 거 아니에요. 기억을 해서 그만큼 잘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경청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그냥 끄덕끄덕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 말을 되풀이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고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와서 또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먹었는데 또 너무 맛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반영, 그리고 나서 또 목사님은 저녁 식사를 장로님들하고 드셨는데 뭐 이렇게 했군요 라고. 요게 반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대화가 좀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지한 얘기, 정말 꼭 해야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이 대화 방법이 훨씬 더 잘 먹혀요. 왜냐하면 이 대화에서 룰이 하나, 규칙이 하나 있는데 말하는 사람의 말을 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람의 말이 끝나면, 그렇죠? 반영을 하면서 다 대화를 한 다음에 다 끝났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부부 사이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는 말을 끊어요. 네.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탁탁 끊어버려요. 아직 나는 진짜 중요한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당신이 몰라서 그렇고 이러면서 또 말을 끊어요. 근데 안 끊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이유를 설명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참고 경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경청하는 거를 보세요. 내가 경청을 안 하면 내가 듣고 있으면서도 내 할 말을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 말에 대한 반박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느라고 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반복 못 합니다. 진짜 경청을 해야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게임하듯이 이번에는 내 배우자가 말하는 시간이고 나는 듣는 시간이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이제 냅킨 같은 걸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들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끼어들려고 하면 내가 지금 지금 당신은 이따가 말하라고. 예. 그러면 이제 대신에 이따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공평하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요거를 원래는 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진짜 요거는 이제 뭐 한 15분 정도 9시까지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13분 정도 남았네요. 해보실 텐데 5분으로 생각하세요. 5분 정도는 내가 얘기한다. 그리고 나머지 5분은 상대방이 얘기한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 부부 사이는요, 정말 좀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짧지만 부부가 아닌 분들은 그냥 일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뭐 일상이나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위주로, 아까 저는 사건 위주로 얘기했죠. 밥 먹었다 뭐 이랬는데 말고 감정을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걸 느꼈다, 어떤 고민을 했다, 무슨 생각을 했다, 이런 걸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9시까지 시간 드릴게요. 9시까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5분 동안은 한 분만 하시는 겁니다. 한 분만. 그리고 한 분은 듣고 계시고, 네, 그리고 반영적 경청은 이제 중간중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쉬울 때 끝나야 또 다음에 오시겠죠? 내일이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내일도 세미나 형식으로 오후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예배 때 다 오실 거니까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할 거고요. 내일 오후에 지금처럼 세미나를 좀 할 건데요. 그때 얘기하는 시간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빠지지 마시고 와주시고요. 자,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 남편이 정말 얘기를 참 반영적 경청을 잘해줬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내 아내가 반영적 경청을 잘하더라.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집에 가시면서 또 연습해 보시고요. 네, 반영적 경청 한 문장 한 문장 반영하는 게 아니고 한 문단 정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끊고 얘기하는 거지 한 문장 하고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근데 그 어느 정도를 뭐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고 몇 문장 한 다음에 이런 건 뭐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잠깐 멈췄을 때 이제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영적 경청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뭐 모든 말에 반영을 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커피 한 잔만 타줘 그랬는데 커피 한 잔 타달라는 거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커피 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뭔가 조금 각 잡고 얘기해야 될 때 그때 잠깐만 앉아봐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할 건데 자기가 끊지 말고 들어줘. 라고 하면서 이제 이따가 내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30분 정도 이어지는 좀 긴 대화 이런 걸 할 때에 이 방법을 쓰시면 잠깐은 불편하실 수 있어도요. 계속 해보시면 아 이게 더 대화가 되는구나. 그동안에는 자꾸만 커트 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안 됐던 거구나. 그리고 결국에 나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이제 돼버렸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일 이제 이런 대화를 또 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또 이제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